해외 각지에서 남자답다 혹은 진짜 남자다 라고 부르는 기준은 국가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역과 문화, 종교까지 모두 각각 다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유독 진짜 남자였다라고 기억하면서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인들, 한국 남자들을 상남자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바도 있었고 언론사에서조차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로부터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남자로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LA의 유대인들. 미국에서 LA의 유대인들은 한국인들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특유의 상술과 네트워크로 미국 사회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인들이 LA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한국인은 특유의 책임감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좁은 네트워크로 서로 끌어주는 게 많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많아서 수월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일어나야 했는데 오로지 가장의 책임감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도매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골든 스테인 씨는 이에 관해서 유대인보다 더 성실한 사람들은 오로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대부분은 그들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서 엄청난 책임감으로 밤새 일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레옹으로 데뷔해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역시 유대계인데요. 그녀는 영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일반적인 미국인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열이 남달라 자녀들의 교육을 늘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거친 일터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에 세탁소를 비롯해서 마트의 캐셔, 청소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왔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했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에서는 월간 세탁인이라는 월간지가 여전히 발행될 정도로 한국의 세탁소 경영자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밝히는 게 아닌가 혹은 삶을 즐기지 않고 혹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내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상남자의 면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까지 다녀오는 것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며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데 군대에 다녀온 자체는 다른 해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경험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장 제대한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해외에서는 이들은 총도 쏠 줄 알고 100, 200, 250m도 스코프 없이 명중시킬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정작 한국 남자 본인들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군대의 경험을 10분 살려서 일사천리로 조직을 만들었고 더 이상 한인타운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하지 않도록 참호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은 한인들과 사업 혹은 소통하며 그들을 상남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우디 언론. 한국 남자는 최고. 사우디와 한국이 무슨 깊은 상관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사우디와 한국은 지난 7, 80년대에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파트너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중동 건설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우디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 일했던 한국인들을 상남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우디에 한국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주,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건설 현장에 참여했지만 유독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꼼꼼하게 건설 현장에서 공기를 정확히 지켜낸 점입니다. 실제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막의 모래폭풍에 맞서 제 시간에 뭐든 만들어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회사의 인부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일을 훨씬 잘했고 불평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외국인으로 봐서도 매우 인상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우디에 왔고 그런 마음가짐이 묵묵히 살인적인 더위와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점은 매우 남자다운 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열사병과 풍토병 등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나 사막기후라 물도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일꾼들은 품질과 납기까지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데일리 아랍은 당시에 한국에서는 정치 불안으로 국민들이 데모하며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그 기간을 견뎌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동 건설붐이 끝나고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중국의 근로자들이 대거 사우디에 파견되었지만
납기는 물론이고 마감 수준도 매우 낮아졌다고 말하며 7, 80년대 당시 사우디가 매년 5조 원의 예산을 한국 업체에 맡긴 이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엔 포스코 건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70km 도로를 기간 안에 완공해냈는데 대부분 중국 1대1로 등으로 그간 중국 회사에 맡겨서 공사를 진행해오던 모잠비크 당국은 한국이 제 시간에 공사 기간을 지켜내고 도로를 개통하자 대통령까지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 소장은 말라리아와 코로나의 위협에 많은 직원이 들어눕기도 했지만 공사를 제 시간에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고 오는 많은 노동자들은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 뒤에 대부분의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내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인들은 발주처에 신뢰를 주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지속했으며 페루의 수력 발전소에서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 발전 부지를 둘러보던 한국인 8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중동에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1991년 걸프전 발발 이후 가장 늦게 현장을 지키다 철수했고 SK건설은 2003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바다의 해적 납치는 물론이고 내전으로 인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인원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외인들이 감탄하는 공통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많은 현지인들이 놀라는 점은 어떻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한국 가장들의 이러한 모습을 매우 멋지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현지에서 인정받는 한국 군인. 한국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되어서 지금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파견 현지 주민의 호응과 찬사를 받으며 환영받는 군인들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위험지역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민 지원이나 현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되기도 하며 2003년 동해부대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해적을 소탕하여 유명해진 청해부대는 이란과의 유조선 분쟁이 있을 때에도 급파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위협당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평안을 위해 나섰던 것이죠. 또한 과거 자이툰 부대는 전후 어려움이 있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현지의 주민들은 물론 이라크 당국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쿠르드 지방정부의 내무장관은 우리 모두가 한국 군인을 동맹군 이상의 친구이자 쿠르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해서 지원해주길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한국군이 머물러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은 단순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도 결부된 복합적인 결정인 사안임을 봤을 때 나라를 위해 나서준 군인들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과 동맹관계가 깊어가는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왕세자는 많은 나라가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아크 부대 주둔을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설득해서 아크 부대가 주둔한지 궁금해한다 라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부대를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해외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국위선양하는 한국인을 정말 남자답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가장들의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남자라는 상남자 소리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 진짜 큰일 났습니다. IMF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이요. IMF에서 최근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일본 정부가 노령층에 대한 사회 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8%에서 10%로 겨우 2% 올렸다고 지금 일본 경기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10%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20%나 나라에 돈 줘가면서 물건 사겠어요? 물건 안 사면 기업들부터 자영업자들까지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 가는 거예요. 너 이 페페TV 목소리 경박하고 당최 믿음이 안 간다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부터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AP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조달하려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 2050년까지 20%까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2%도 아베가 지지율 하락될 거 뻔히 알면서도 올린 건데 10% 올리면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IMF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 IMF 총재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아베 신조 내각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베 총리가 추가 경정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더 악화해 GDP 성장률이 0.5%까지 낮아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왜 일본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을까요? 가뜩이나 지금도 벅찬데 왜 10%나 더 올리라고 한 것일까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어르신들, 의료, 간호 등으로 늘어나는 사회 보장비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게 IMF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IMF는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5% 인상하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월 소비세율을 올린 뒤 경기 완화책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IMF는 일본이 2020년에도 여러 형태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직접 만나 경제 분석법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소비세 인상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IMF 보고서에서는 일본 은행에 대해서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금융기관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기관들의 운용을 어렵게 하고 순이자 마진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길래 세금을 10%나 걷어서 어르신들한테 쓰겠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일본 총인구가 1억 2,6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고령자 65세 이상은 3,588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무성이 발표한 이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 23%나 3위인 포르투갈 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70살 이상 인구도 2,715만 명, 약 21.5%로 지난해보다 98만 명 늘었습니다. 올해는 단카이 세대, 즉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70세 이상 되는 해입니다. 90살 이상 인구도 총인구의 1.8%인 23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인구 비율은 30%대로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 1971년부터 74년생 인구가 65살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즉 65살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인 일본에서 고령자들의 고용시장에서 존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65살 이상 취업자 수는 862만 명으로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고령인구 취업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 가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본의 어르신들, 한국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는 비중도 분명히 있었는데 일본 정부 측 입장에서는 한국 불매 운동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최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이 망해가는 현상을 지켜보며 고령화를 대비해 결혼도 많이 하고 아기도 낳는 분위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저부터도 연애를 못하고 있는 주제에 제 앞가림부터 잘해야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되고 개개인이 모두 열심히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일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할까요? 아베는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 도쿄올림픽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쿄올림픽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일대에서 방사능 오염물 제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며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재염 작업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에서 후쿠시마현에서 2주간 취재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토양 실태를 지도로 만들어 본 결과 자연 상태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 137이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고르게 검출됐다며 재염 작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출하려는 오염수보다 적은 양만으로도 이미 동해의 세슘 농도가 사고 전보다 무려 3배나 높아졌다며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도 일본은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당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20여 개 오염 폐기물 자루가 유실되었다고 했는데 현장 취재 결과 그보다 많은 90자루 정도가 유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또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얘는 무슨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나중에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만 나오겠어요. 하지만 이 또한 이미 2015년에 하기비스보다 최대 강우량이 절반 정도에 그쳤던 비가 왔을 때 500자루가 유실된 것에 비교하면 더 많은 양의 유실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초로 방사능 오염물 제거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만났더니 사실상 제염이 아니라 풀을 자르는 제초 작업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 피폭이 단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몇 년만 지나면 일본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염토에 작물을 키우는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언발에 오줌을 싸고 있는데 일본 먹거리와 도쿄올림픽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들이야 안 가시겠지만 우리 운동선수들은 거기 가야 되잖아요. 4년 동안 노력해서 메달 따러 가는데 방사능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서 도시락으로 공수해서 먹는다고 해도 공기 중으로도 들어올 텐데 숨도 쉬지 말고 운동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합니다.